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예. 오늘 사실 우리가 이게 멘탈이라는 우리 그 메타의 퍼즐 세 가지가 내가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내 나름의 열정과 습관. 이 첫 번째 퍼즐. 두 번째가 좋은 사람을 얻고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내 삶의 시너지가 더 많아지는 것. 이걸 이제 그 존 백스웰은 지렛대 효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돌이 고여 있으면 큰 거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그런 멘탈입니다. 정신. 이 분야에서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강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토픽을 잡아주셔서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위기인가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한 60년만 쫙 돌아봅시다. 그럼 60년 전이라 그러면은 그죠? 얼마 전이죠? 몇 년도죠? 196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난 막 직후에 우리가 어떤 그 산업화의 태동기를 막 거치던 그 시절, 그 대부분은 절대 모르실 내용이지만 보릿고개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네, 보릿고개를 그때가 있었죠. 그런 시기에 그때는 위기였나요? 아니 보릿고개 위기 아닙니까? 뭐, 먹고 사는 게 안 되는데 위기지. 그 다음에 70년대에는요. 오일 쇼크라고 기억나시나요? 그 우리가 막 이제 막 산업화 시작해가지고 막 해가 나가는데 기름값이 펑펑펑 엄청난 위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 농업적인 문제에서의 위기.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오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외부의 상황에 대한 위기 이렇게 왔어요. 80년대에는 위기가 있었나요? 네, 민주화의 위기였어요. 국가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겹치면서 80년 초반부터 그 올림픽까지 이어지는 약 10여 년간 엄청난 혼돈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90년도에 가장 기억이 나는 위기 있었죠. 그렇죠. 외환위기. 예. 외환위기. 그러니까 IMF는 그 하나의 축일 뿐이고 외환위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외환위기 때 왜 많은 기업들은 외환위기가 올 줄 몰랐을까요? 그 80년대, 90년대에 이어져 오면서 우리나라가 그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금융이라는 것과 접목을 시키지 못했던 상태에서 한마디로 재무적 감각의 부족이었어요. 국제적 재무 감각의 부족이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숙 사회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게 왔었어요. 2000년대에는 위기가 없었나요? 금융위기라고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아, 그런 거 없었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살아오는 내내 뭐가 따라왔다고요? 위기가 따라왔다. 그런데 위기가 따라왔을 때 아이고 뭐 늘 오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50년대 40년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위기란 녀석은 잊어버릴만 하면 또 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오고 이럽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개인적인 삶과도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께서는 위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위기의 특징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위기일까? 아니면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위기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갈등적인 위기인가? 이제 이런 거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는 어떤 패러다임의 한계에 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매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얼마 정도 예상하죠? 근데 피부로 1%라도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같지 않으세요, 이게? 후퇴하는 느낌도 들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산업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거의 돈을 버는 구조가 달라져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확연히 달라야 될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부터는 크리에이터가 돼야 돼요.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길 있는 게 되는 거죠. 이제 베스트 팔로워의 세상은 끝났어요. 그 옛날에는 뭐였어요? 베스트 팔로워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근면성실이에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어질러티랑 민첩함 이런 거예요. 근데 1등은요? 1등은 뭐 해야 되지? 예, 맞죠.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시장을 통찰해야 돼. 시장을 읽고 만들어내. 그냥 창의적인 게 아니라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통찰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찰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등, 3등에게 중요한 거는 메모라이징이에요. 많은 지식의 축적이 필요해요. 근데 1등은요. 제가 꿰뚫어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그걸 우리가 메타 인지력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 메타 인지력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 어느 족속들?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이유는요? 하브루타하고 후츠파라는 게 있어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시브리제이션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부해요. 둘이서 앉아갖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자기 생각을 말하고 듣고 토론하고 이게 익숙해진 거죠. 자, 그래서 토론한다는 데서 제가 지금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 우리가 답을 하는 건 불편하죠.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답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정답이 있나요, 인생에? 정답이란 없어요. 가장 나은 답으로 보이는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정답은 몇 개? 하나야 라고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답이 뭘까를 찾기에 최적화된 공부를 해왔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생각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정답을 메모라이징 하는데 익숙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겐 창의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문제 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길이 안 되던 막 가요. 일단 가보자니까. 우리 민족의 특성은 굉장히 북방민족의 성향을 가진 강하고 공격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자, 지금 근데 그 혼이 지금 필요할 때예요, 이제. 지금 그럴 때가 왔다고요. 그럼 뒤집어 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건 현실을 좀 꿰뚫어 보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찾자. 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기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괜찮을까? 미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답을 냅니다. 비관적인 성향을 예상하기 또는요 낙관적인 성향을 예상하기.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나는 평소에 비관을 선택한다. 나는 낙관을 선택한다. 왜 낙관을 선택할까요? 예, 낙관을 선택하는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비관적인 상황에 왔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싫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 그 낙관론자는 뭐라 그래요? 설마 저놈이 그러겠어? 비관론적인 사람은요. 저놈도 그럴 놈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았느냐? 비관론, 낙관론 어느 쪽이요? 낙관론주의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가 위험한 상황에 와요. 그렇다면 낙관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둘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 또 하나는요. 게을러서. 잘 될 거야. 저 선생님 죄송한데요. 몸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이거 다이어트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낙관해요. 괜찮아. 뭘 믿고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피하고 싶은 거죠. 낙관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 낙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탁데일이라는 사람인데 미군 3스타입니다. 이 사람이 미군 역사상 가장 창피한 패배가 한 사단 전체가 항복을 해요. 월맹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보급로가 완전히 끊기거든요. 총알까지 다 떨어졌어. 사단장은 어떻게 해야 돼? 병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항복할게 하고 사단 전체가 월맹군에게 항복을 했던 그 부대의 사단장입니다.
이 사람은 월명군이 쉽게 풀어줬을까요? 베트콩들이? 안 풀어주지. 얘 잡고 있어야 협상하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얘하고 고위 간부들은 절대 안 풀어줬어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째 지나가는데 안 풀려나. 이 베트콩들이 어떻게 협상했냐면요. 파리에서 협상을 하재. 갔어요. 그랬더니 딱 그때가 11월 초쯤 됐거든요.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집에 보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베트콩은요.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읽었어. 그 생각을. 그러니까 지지 끄는 거야. 누가 좀 초조해져요. 미국 애들이 초조해지죠. 근데 새해를 넘겨요. 그 다음 3월까지 넘어가. 부활절이 넘어가. 계속 가요. 돌아버리는 거죠. 이때 스탁데일 장군이 한 얘기가 살아 돌아와요. 결국 3년 가까이 됐을 때 돌아옵니다. 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 낙관론이 좋은 건 아니다. 얼마나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셨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 한 얘기가 내가 함께 있던 부대원들 중에서 낙관론주의자들이 제일 빨리 죽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유, 크리스마스 때까지 풀려나겠지. 안 풀려나. 어떻게 해요? 절망. 훅 오는 거죠. 그리고 4월달까지는 풀려나겠지. 새해가 오면 풀려나겠지. 이게 계속 안 되니까요. 절망. 오히려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스탁데일 패러닥스란 말이 나온 거는 비관론주의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실제 경영도 똑같아요. 잘 되겠지 뭐. 이번 사업 성공하겠지 뭐. 여러분 새로 사업하실 때 잘 되는 쪽에 베팅하세요? 항상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예상해야 돼. 이거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또는 매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이 매번 잘 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스탁데일 패러닥스가 말하는 것은 비관론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비관적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키루파이디아라고 하는 리더십의 첫 번째 교본에 나오는 키루스 2세.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도 이런 말을 해요.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마지막에 잠을 자라. 부하를 먼저 먹이고 너는 마지막에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먼저 주고 너는 가장 형편없는 것을 취하라. 그럼 너는 그들을 얻으니 네가 얻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이 이면 된다. 그게 왕의 역할이다. 이게 키루스 대왕의 지론이에요. 이순신 역시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거 옆에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없어. 야, 이렇게 보니까 저놈 봐라. 처음에는 의심하고 봤는데 계속 보는데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느 사람부터 열린다고요? 그러면 올바른 사람부터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요. 삐딱하고 원래 지가 게으른 인간일수록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그게 안 오죠. 이래서 좋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오로지 사람 좋은 사람만 된 거 아니에요. 이순신은 굉장히 권위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지키셨어요. 그 모범을 보이셨고 부하들에게 정말 그런 헌신적인 역할도 하셨지만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탈영병을 무조건 사형. 이거는 변함없는 거였고 100여 명이 넘는 부하를 사형시켰습니다. 엄격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제일 먼저 한 거는 비관적인 예상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해야겠다는 전략을 찾으려고 했는데 자, 거북선은 누가 만든 거? 네. 나대용은 제작자고 사실 아이디어를 준 사람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나대용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하객진은 누구 아이디어라고? 이순신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순신 장군은 창의성을 위한 준비가 된 리더지 본인이 창의적이진 않았어요. 부하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내서 전략화시킨 겁니다. 리더가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똑똑한 부하를 쓸 줄 알면 돼요. 이게 이순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비관적 예상을 하고 전략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면서 모범을 보이고 부하를 마음으로 대하면서 좋은 부하를 내 옆에 두기 시작을 해. 개나 소나 다 끌고 온 게 아니고 좋은 부하를. 이런데 이 에너지가 우리 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뿜뿜뿜뿜 새가 커지게 된 거고 점점 아군이 만들어지게 되죠.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비관론주의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뭐요? 용기가 필요해. 어떤 용기요?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왜? 어차피 살아야 하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맞닥뜨려야 하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이겨야지, 싸워야지.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니? 두려우면 피해. 하지만 한쪽은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 좋다. 한번 붙어보자. 미국 MBA 과정에서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를 꽂으라 그러면은 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제 윌리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kimberly 클라크라고 왜 크리넥스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넥스 롤 티슈가 아니라 박스 이렇게 곽 티슈 만든 사람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 스코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공룡 기업이에요. 스코트가 이제 제지회사에 뛰어들었어. 그러니까 kimberly 클라크는 야 우리 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뭐라 하냐면 야야 걱정하지 마. 야 어차피 싸울 거라면 말이야 제 센 놈하고 싸워봐야 그래야 많이 배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에서 뭐 한다? 위기의식 sense of urgency 달라져야겠어 이렇게 과감하게 선택하자 이거죠.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만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져야겠어 과감하게. 그래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막 큰 힘을 우리가 용기라고 하면 브레이브리라고 하고 내면에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커리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런 커리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싸웁시다. 위기가 왔으면 달라져 보겠노라고 달라지겠노라고 자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확신을 가지는 게 미래 위기를 이기는 1단계. 어찌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예. 어려울수록 과감하게 변해봅시다. 우리 싸우겠다고 하는 거는 저기 싸운 게 아니라 기존의 나와의 싸움이에요. 기존의 나와의 그런 나쁜 나와의 싸움을 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손자변법에서 말하는 지피지기, 백전불패죠 정확하게. 멸할 때, 망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지피지기는 뭐예요? 그 피는 뭐냐 피가 뭐냐 이거죠. 그럼 우리 적이 누구예요? 적이 지금. 네? 우리 마누라? 여기서 말하는 지피는 외부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상황. 지기는 내 내면의 상황, 내부의 상황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병합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를 찾아내라 이거죠. 야, 밖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너는 지금 어떠냐? 두 가지를 찾아내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들과 외부의 상황에 적합한 걸 찾아내서 맞추기. 요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외부적 상황에 맞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찾아내는 게 전략이다. 이게 전략 설정의 기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스타벅스가 저 와인 판 거 아세요? 와인 팔았어요. 장사가 안 돼갖고. 데킬라도 팔고요. 그랬더니요. 장사 더 안 돼. 그래서 망했다. 이럴 때 다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스타벅스의 창업자를 다시 데려와요. 얘가 딱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스타벅스의 강점은 커피에 있지 술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컨셉이 그거예요. 집과 사무실 제 세 번째 공간이 스타벅스가 돼야 돼. 이런 생각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잡담도 나누고 신문도 읽고 가십도 보고 이게 삶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 것. 이게 스타벅스의 포지셔닝이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 술 빼. 딴 거 빼. 음료로만 강점을 가져.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세계 1등이 다시 됩니다. 도미노 피자가 정말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야, 혁신해야겠다. 외부의 전문가 데려온 게 아니고 내부에서 일 제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을 딱 데려가고, 야, 네가 사장해. 전격적으로 내부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쫙 했는데 불과 7년 지나 200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해보면은 주가 상승률 세계 1위는 도미노 피자였어요. 애플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정답은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답이 있어. 찾아내시면 돼요. 강점을 찾아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보자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4가지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옆부터 나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뭘? 내 강점은 뭐냐? 하지만 우리의 약점은 뭐냐? 우리 그 스워트 분석 아시죠? 자, 옆 두 분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건 우리 회사라는 관점으로 할게요. 우리의 강점, 우리의 약점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예, 두 분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서로 가위바위보 하시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지신 분, 손 드세요. 지신 분. 지신 분이, 예, 손 드세요. 예. 예, 지신 분 손 드시고요. 지신 분이 앞을 안 보고 네가 먼저 해. 자,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의 강점은 건 무엇이고 약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이 2가지를 앞에 분에게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끝나시면 반대로 다시 얘기 나누세요. 시작!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안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뭔데? 그게 왜 생겼는데?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도로시 리즈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현상에 관해서 7번 질문하면 답은 나온다. 그러니까 질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을 땐 이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골병 든다. 아니 문제를 자꾸 되풀이하면 자꾸 문제만 되풀이되지. 여기서 얼른 한 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뭐야? 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라 이거죠. 몇 번? 7번 하라. 그래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라. 질문하고 근본적인 답을 찾는데 근본적이라는 말은 100% 정답은 없어. 한 5, 60%짜리에만 맞아도 그게 제일 우선되는 답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선 그러기 전에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겠죠. 싸우겠다고 결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쇼를 보여라. 그죠? 그 다음에 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누가 내 옆에 있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까 이순신이 세운 전략들은 누구에게 나왔다? 부하들에게 나왔어. 부하를 구분하는 법을 아셔야 돼. 기버, 테이커 배우셨죠? 그거 가르친 사람 누군지 애덤 그랜트라는 와튼의 석좌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상담, 콜센터 직원들이에요. 콜센터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PC를 하나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준 PC니까 주로 뭐해? 거기서 지가 개인적인 거 안 해요. 업무적인 거를 다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많이 검색하고 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준 PC에 일부러 수고스럽게 크롬이나 파이어 헌터나 이런 거를 깔아서 쓰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직원들 중에. 걔들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왜 그걸 깔아놓은 애들이 왜 일을 잘할까? 걔들은 이게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 훨씬 안정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어. 얘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애들을 찾아서 내 옆에 끌어당기셔야 돼. 성실하고 착한 사람 더 좋지만 위기의 순간에 리더에게 누가 필요해?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창의적인 팀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약간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옆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정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요 두 가지 퍼즐만 맞으면 이게 대박. 이 사람 어떻게 찾지? 이걸 찾아내셔야 되죠.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을 강타했던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리뷰에서 핫했던 그 토픽이 뭐였냐면은 템퍼드 레디컬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템퍼드라는 단어는 성질이 온순한이라는 뜻이, 감정 조절을 잘하는. 한마디로 얘가 되게 싸가지가 없어. 이 인간이 되게 싸가지 없는 보스야.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싸가지가 이렇게 하는데도 들이받지는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온순한 듯 하고 생각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더라. 얘들이 대박이다. 이게 템퍼드 레디컬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찾냐? 안 드러난다 이거죠. 그리고 상사하고 관계가 좋거나 그동안 모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비인부전이란 말 아시죠? 싸가지 없으면 일자리도 소용없어요. 걔는 언젠가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 버려. 그게 아니라 인성이 괜찮으면서도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내라. 아군으로서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대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옷을 잘 입는데.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잘 입었어요? 어때요? 좀 엣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워킹. 런웨이. 모델 런웨이. 모델 런웨이. 자, 갔다 오는 거야. 런웨이. 자, 모델 이렇게 보세요. 파워워킹. 자. 네, 박수. 잘 입었어요? 그냥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전반적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엣지 있다는 막 표현을 써요. 옷을 약간 센스 있게 좀 약간의 창의적 성향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이 보여요. 엣지 있어요. 옷을 잘 입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잘 입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남자들이 왜 이렇게 희죽을 해? 옷 좀 입자, 옷 좀. 진짜 중요하세요. 앞으로는요, 옷을 잘 입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보여줘야 돼, 리더는요. 내가 뭔가 좀 깔끔하면서도 뭔가 엣지 있는, 막 그렇게 명품 바르다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면서 뭔가 포인트 있는, 와, 깔끔하면서 뭔가 세련돼 있는데 이 느낌을 줘야 우리 회사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고 직원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도 얻는다고요. 약간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창의적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팀을 만들어라. 좋은 팀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내 옆에 포진시키고 그들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는 게 주고받으면서 창의성과 전략은 만들어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머리를 맞대십시다. 정리하자면 용기를 가지자. 두 번째는요, 전략적이 되자. 세 번째는요, 좋은 팀을 만들자예요. 일본이 요즘 일본 관광의 1순위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죠. 인구 대비 한국 1위예요. 일본 가장 많이 가요. 근데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4,000개. 대단하죠. 500년 이상이 147개. 거기다가 1000년 이상이 된 게 21개나 있어. 대단하잖아요? 이슈야마리, 목숨 걸고 하다. 이쇼야, 일생 동안이라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노즈쿠리, 뭐요? 파고든다는 뜻이에요. 장인정신. 이게 일본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왜 망하고 있느냐? 저것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잘했다고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벗어나야 돼. 가출한 놈이 원래 창의적인 놈이라니까. 아버지 밑에서 2대 3대 간다고. 그게 무슨 요리야. 세상이 변하는데. 그러니까 라면 지들이 만들어갖고 K라면에 다 팔려 먹잖아.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망한 게 이것 때문이요. 장인정신. 아니 생각해봐요. 그 일에 목숨 걸어서 하나만 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변하는데 AI가 다 할 건데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배달하는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갈 때마다 집에 없어. 그래갖고 20몇 번 갔는데 도장을 못 받아 자살했어요. 이게 일본이요. 잘해요? 좋은 거예요? 저는 생각 아니라고 봅니다. 한때 일본을 만들 수 있는 그만큼 디테일의 일본을 만드는 데엔 그 정신이 필요했으나 지금 필요한 세상은 이게 아니에요.
속도전입니다. 민첩해야 돼요. 변화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변화의 첫 번째는 개방성이에요. 변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개방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개방적인 정보를 접하십시오. 강의 들으러 가세요. 아는 사람만 만나지 마세요. 일생의 사업적인 중요한 정보의 97%는 모르는 사람한테 나와요. 새로운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술 먹고 얘기하고 놀고 해봐야 그거는 놀이밖에 안 돼. 밖으로 나가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시고 열심히 사는 사람 만나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생각이 긍정적이고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해. 감사합니다. 예, 뭐 감사하냐?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요. 예, 좋은 인맥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을 만나라. 1번. 두 번째는 뭐요? 내가 유연해져라. 그래, 유연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비판적이 되지 마라. 그 누가 뭐 하면 아유 저거 나 다 해봤어. 그럼 왜 안 변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유연한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낙관과 긍정은 달라요. 아시죠? 낙관은요 좋을 거야. 긍정은요 좋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좋은 점을 보는 노력이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싸워서 9번 졌어. 아니야, 한 번 이겼잖아. 펜싱에서 거의 이상형이 다 밀렸어. 이 사브레에서는 동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7점 지고 있는데 그 얘가 뭘 합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응원단에 대해서 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한국 사람 누가 응원한 거야. 그러니까 시드니 올림픽에서 얘가 어떻게 해? 칼을 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속 7점을 따요. 거의 불가능한 점수야, 이건. 이게 에페일 거야. 에페는 동시 타격이 돼서 점수가 7점을 역전시키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해냈어요. 용기가 필요해. 그죠? 할 수 있다는 믿음, 용기, 이건데요. 그건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네거티브한 거가 비관은 달라요. 우리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내가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내 안에 용기를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긍정 마인드,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더 좋은 거는요. 시브리에이션, 말로 해야 돼요. 혼자 중얼중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해낼 수 있어. 오늘 좋은 하루, 난 열심히 할 거야. 화이팅!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요? 펩톡이라고 해. 셀프톡. 자기에게 혼잣말 하라 이거죠. 자, 자기에게 혼잣말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어. 시작.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길거리에 가다 하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차에 시동 걸 때 나에게도 시동을 걸어줘라. 차 시동을 딱 끄는 순간 오늘도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반드시. 이거 숙제예요. 자꾸 입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엄마의 못에 딱 갇히고 활짝 웃는 얼굴로 첫 번째 말을 큰 목소리 내세요. 좋은 아침. 아니고요. 좋은 아침! 화이팅! 아침에 약간 이렇게 쇼를 하라. 쇼를 하라고요. 이 쇼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용기 있는 척, 밝은 척 하면 실제로 용기가 생기고 밝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doing good, 좋은 행동을 하면 being good, 좋은 사람이 된다. 그죠?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하기, 이게 오늘 우리 수업의 첫 번째 과제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를 비난하거나 지적하면 안 되고 실수했을 때 오히려 용납해주고 하는 덕을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개방성, 유연성이 필요해요. 우리 배우셨죠? 인간관계 할 때. 미광장장 베비. 마지막에 비가 뭐예요?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누가 여러분 혹시 자기 단점 모르세요? 내가 실수하고 나면 특히 그러잖아요. 공을 쳤어요. 내가 확 땡겨쳤어요. 그래서 훅이 났네? 옵이 났어. 그럼 뒤에서 그래요. 땡겨쳤네. 나도 안다고! 몰라요? 굳이 왜 뒤에서 얘기하지? 지가 그럼 깎아주나? 핸들 멀리건 주나? 그럼 왜 뒤에서 이상한 소리야? 아는데 나도. 대부분의 사람은 지가 뭘 잘못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씩 웃으면 돼. 씩 웃으면서.
잘할 수 있냐? 이거 끝이요. 그죠? 리더는 그런 걸 받아줄 수 있는 덕을 만들어줘야 돼. 사람을 얻으려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지가 담길 거 아니요. 예, 그런 것들이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민첩성은 뭐냐? 빨리 해야 돼요. 언제? 언젠가 아니라 someday 아니고요. 당장. do it 언제요? now. 클레멘스톤이 성공의 비결을 기자가 물었자 딱 세 단어 얘기했잖아요. 인생 가장 멋진 사람 비결 do it now. 바로 하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가젤이 빨라지면 치타도 빨라져야 돼. 세상이 빨라지고 있으면 우리도 빨라져야 돼요. 변화는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 만큼 나도 변해 봅시다. 오늘 이제 대충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댑트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팀 하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멋진 말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 안 망하지 않아요. 망해요. 의사고 변호사고 다 망해. 이렇게 전제를 하라. 그래야 변화가 시작된다. 가라앉는 배 효과라고 있어요. 배가 크면 클수록 가라앉을 때 아무 짓도 안 한대. 난 나중에 죽으려고. 하지만 작은 배가 홀랑 뒤집으면요. 바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이거죠. 이 중에 다른 도형이 어떤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답은 하나가 아니라고. 왜 하나를 찾으려고 해요? 그죠?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정답이 뭐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2번, 3번 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자꾸 닫으려 그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안 돌아가는데 이거 놔둬보고 싶다. 이게 뭔 색으로 보여요? 네, 이게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분이요. 파란, 검정. 네. 손 좀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흰색,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이요. 예, 예, 흰색, 금색 세 명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뭔 소리냐고? 세 가지 색깔로 보여요. 이게 지금 색깔을 이렇게 뒤에서 광선을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소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쁘다고 했더니 남들 다 웃더라고요. 당연하지. 지는 안경인데. 남들이 보면 안 이쁜 거요. 근데 지도 지가 이쁜 줄 알아.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제발 좀 씨부리지 말고 들어야 돼요. 직원들의 고객들의 경쟁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 많다는 거는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겨. 그 노인 요설이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 왜? 성장할 생각이 없이 지 과거에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 끝난 사람이에요. 그죠? 산에 올라갈 때 고기가 어떻게 돼요? 산에 올라갈 때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산에 올라가요? 힘드니까 이잖아요. 내려올 때는요. 딱 젖혀져요. 고개 숙이면 아직 오르막길이고 거기 젖히면 이미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 내가 멀었어. 이 직원들의 의견, 고객들의 의견 소중해. 하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고 질문 던져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니?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야, 우리 직원들한테 내 의견 물어보려고 내가 회의할 때 물어봤거든요.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 놈도 말 안 하던데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지? 평소에 한마디 하면 막 혼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말하라고 하고 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되고 믿어줘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앞이죠? 몰라? 우리는 어릴 때 장래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 들었어요. 역으로 얘기합시다. 모두가 옳은 거예요. 모두가 옳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리더는 그들보다 내가 좀 더 경험이 많고 좀 똑똑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리더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에 우리가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은 겁니다. 좋은 리더는
내가 똑똑해가지고 직원들을 시키면 직원들이 yes sir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막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야. 야,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요게 잘하는 리더예요. 탁월한 리더는 이 오른쪽이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엄청나게 똑똑한 애들만 쫙 모아놨는데 같은 팀, 이 똑똑한 애를 다 모아놨는데 어떤 팀이 성과가 좋고 어떤 나빠. 뭐가 문제야? 하고 찾아냈더니 알고 보니까 지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 팀원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소통에서의 믿음이 있는 팀이 제일 잘하더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리스토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심리적인 안전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이 틀렸을 때, 잘못했을 때도 온화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허용해줘라. 그런 리더의 소통력을 가져서 소람을 얻는 덕을 키우면 사람은 담겨진다. 위기를 이기는 데는 이순신이 했던 방법을 찾읍시다. 용기를 가지시고 사람을 얻으세요.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전략을 찾으세요. 그리고 함께 헤쳐나가면서 키루스 이사가 했던 거 영광은 그들에게 돌려라. 하지만 실패는 전적으로 내 몫이다. 차범근이 옛날에 월드컵 진출 실패해서 딱 한마디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딱 그거 하나만 마음에 들대요. 내 탓이다. 리더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